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고를 하고 반듯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글씨도 좀 잘 쓰려고 하고,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보수를 더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더 반듯하게 그렇게 쓰고 싶어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나 태도, 그리고 겉모습도 그렇죠. 꼭 울긋불긋하게 눈에 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가령 우리 국민 가운데 누군가가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다든지, 혹은 우리 대한민국 팀이 국제 팀 경기에 나갔다든지 하면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팀, 우리나라 사람을 응원한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집단주의 성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 우리 한국인이죠. 축구를 아주 잘하는 어떤 나라, 또 다른 것으로 유명한 어떤 나라, 그런 데에서 우리가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러한 편드는, 그래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조건 편들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자그마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국가로 손꼽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인은 순진무구함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밝고 해맑은 성품을 지닌 그런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은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는 예쁘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또 예쁘다 라는 말보다는 귀엽다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아름답기는 어렵죠. 그러나 예쁘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엽다 하는 것은 10사람이 있을 때 다 10사람 나름대로 귀여울 수 있죠. 요즘에 보면은 이 귀엽다 하는 것보다도 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튀는 것은 귀엽지도 예쁘지도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밝고 순진무구하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일종의 신드롬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니버터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옛날
그러니까 옛날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과거 어느 날 방송 매체들이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NS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문 보도도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광고가 되고 그 상품을 더 찾게 되는, 그래서 수요를 폭증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트나 식료품점 같은 데를 가보면 허니버터칩이 있어야 할 진열대는 거의 항상 비어 있고 그 자리에 매진이라든지 품절이라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할 때 또 뉴스에서는 어떤 곳에서 일정 액수만큼 물건을 산다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허니버터칩을 경품으로 준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씨는 이 허니버터칩을 한 박스씩 샀다. 어느 지역에는 지금도 팔고 있다더라.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뜻밖의 이 허니버터칩은 그저 감자를 얇게 저며서 튀긴 감자칩인데 그 과자를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한 봉지도 사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수요는 늘고 소비자는 좀 더 많이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런데 이때 이 회사는 상당 기간 매우 신중하게 이 투자 확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허니버터칩의 생산량이 늘었다. 그 무렵에 이 허니버터칩과 아주 비슷한 과자들이 수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또 나왔죠. 이제는 좀 양이 충분하게 출하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한 봉지 정도는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SNS 등에는 허니버터칩 사진이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샀습니다. 혹은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글들과 함께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허니버터칩을 아주 만족스럽게 사 먹을 수 있게 되자 이제는 거꾸로 그 제품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점점 허니버터칩을 찾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허니버터칩은 매장에 그것이 있는 자리에 보면 항상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별로 사는 사람도 없고 이 제품은 1+1 단골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중의 인기, 대중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이 또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 허무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사례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맛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음식을 잘해서 맛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개업을 하면서 대체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서 아예 맛집으로 출발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집이 생기면 너나 없이 몰려갑니다. 누구나 다 찾아가서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려가면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남짓 그렇게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다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꼬꼬면이라고 하는 라면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례라고 하겠죠. 모모 연예인이 만들었다고 시작된 그런 것으로 인기 폭발을 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꼬꼬면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매장마다 한 묶음에 4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1인당 한 묶음씩만 판매하겠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판매 제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카트에 다른 것으로 가려가면서 숨겨가면서 남몰래 2묶음씩 갖고 와서 한 개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떼를 쓰는 그런 소비자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그 진열대에 있는 것을 다 담아 와가지고 판매원하고 전화로 미리 그렇게 팔기로 약속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까지 하면서 결국은 싸우다 판매를 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약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싹쓸이해서 사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일 경우에 특히 그런데 그것을 꼭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제품은 부족하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처럼 없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꼬꼬면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판매 현장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품이 부족할 때 그러면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조금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야 하니까 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제품이 넘쳐날 때 내가 더 많이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아주 최소한 꼭 필요한 양만 산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산다든지 그런 것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걸마인드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애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싹쓸이를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용감한 아줌마가 되겠다. 용감한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가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우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이러한
순진무구함. 순진무구함을 이야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욕심의 반대편을 이렇게 동전의 반대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세상 물정 모르는 어쩌면 단순한 그리고 그냥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순진무구함이라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진무구함, 방금 설명한 그와 같은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인들의 밝고 그 선량한 그런 특성이다 하는 것의 어떤 약점에 해당되는 똑같은 기질인데 약점으로서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뇌되기 쉬운 기질이라고 하고 선전이나 광고를 통해서 조종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런 의미의 순진무구함, 남 가는 대로 같이 가고 남이 선택한 것을 나도 하고 나도 선택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판단이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의지로 그 판단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사니까 나도 사고 인기 있다고 하니까 가서 무조건 줄 서서 사 먹고 또 품귀라고 하니까 사재기를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의 순진무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 이것을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들, 이런 그 어떤 대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수준 낮은 대중으로 취급을 하면서 각자 그런 국민을, 그런 관객을, 그런 소비자를 거기에 맞게 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의 좀 어리숙하다고 할까 아니면 남 하는 대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이용하게 되면 국민을 그 우민으로 어리석은 대중으로 취급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국민은 정말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연말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했고 그때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국빈 만찬에 독도새우가 나왔다 해서 아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또 독도새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공수작전을 폈다고 일화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것이 매우 희귀하고 일종의 천연기념물급의 새우처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도새우라고 하는 것은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여러 종류의 새우 가운데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그런 흔한 새우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일본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러한 우리의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청와대의 뜻을 지지했죠.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는 데 대해서 단 1호라도 그것을 의심하는 우리 국민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빈 만찬 식탁에는 통새우가 없었습니다. 갈아 넣었다던가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도새우하고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얼마 후 미국은 동해 대신에 일본해 Sea of Japan이라는 표기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해, 그동안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관련된 때에는 동해로 표기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아주 끝나버린 것이죠. 그 후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밝혀질 때도 있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밝혀질 때도 있었다. 김정은을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 빗대어 한 이야기인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경험담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담화는 항상 그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그곳에 있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과 마주선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로서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었던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그가 문재인 씨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문재인이 있는 남한을 떠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측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그 동영상, 거기에도 동해는 없었습니다. Sea of Japan이 있었죠. 어떻든 이 독도새우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호들갑, 그리고 과장,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는 바로 그들의 얼굴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북풍의 덕을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단단히 봤죠. 이번의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미끼로 사용했는가? 그것은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벌써 연초부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계속 통일을 노래 불렀고 자신이 이 통일을 가져오는, 통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대화, 남북회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평양냉면이 스타가 되었죠. 이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이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마치 이 통일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나타난 신개발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통일 기념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평양냉면을 요란하게 선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청와대의 홍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데 생각이 미치게 되면 도대체 왜 번번이 일어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평양냉면은 원래 팔던 냉면이고 원래 먹던 냉면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빔냉면 하면 함흥냉면을 먹고 물냉면 하면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서울냉면 먹다가 통일 때문에 갑자기 평양냉면 먹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역시 이것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다운, 그가 항상 광고, 선전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그의 정책은 선전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정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광고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고나 선전을 하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봤습니까? 대부분 홍보가 한 80~90% 부풀려져 있어도 그만이죠. 그리고 대개 홍보가 요란하면 실속이 없었습니다. 우리 경험상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이 국민을 그 정도 수준, 선전으로 세뇌시키면 편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을 만만히 보고 우리 국민의 그 순진무구한 그 약점으로서의 순진무구한 측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죠.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도 나쁘고 이용당하는 사람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순진무구한 국민성, 특히 그 좋은 면으로서의 순진무구한 국민성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남을 잘 믿는 사람은 남을 잘 속이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잘 속이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남에게 성실하고 남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잘 믿고 남을 잘 속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밝고 선량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비하게 되면.
그리고 밝고 선량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 남을 믿고 내가 남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논리력도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잘 되는 법입니다. 물론 성실해야 하겠죠. 그러나 성실은 우리 국민이 타고난 장점 가운데 하나이니까,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을 키운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환경이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훌륭한 기질을 손상시킬까봐 걱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죠. 그것은 공개적으로도 통제를 했고, 또 우리 개인인 국민들의 특히 SNS 활동 같은 것은 아주 규제하기가 쉽죠. 또는 통화라든지 하는, 혹은 뭐 저술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예술 활동, 이런 데 있어서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편가름을 해서 서로 반대편을 적대시하고, 또 반대편에 대해서 보복과 증오심,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하고, 이러한 아주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조국 수석, 참여연대, 민변, 또 법원의 경우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평판사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이러한 일련의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이러한 곳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공직자들,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에 아부했으니까 그런 검찰을 손보겠다. 법원이 재벌을 봐줬으니까 그런 법원을 손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법하지요.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모두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조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0명이 있을 때 그 중에 실제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1명이 될까 말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으로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는 바로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 그들은 광장 한가운데, 누구나 다 보고 감시할 수 있는 광장 한가운데 검찰을 묶어놓고 평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가 이 일을 하라 하고 지시하면 그 일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 집단의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밝고 선량하다는 것이 없는 세상,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감시해야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해법을 내놓은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번 해보죠. 검찰을 광장 한가운데에 묶어놓고 이것을 하라고 시켜서 일하는 로봇처럼,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하는 로봇처럼 이것만 하게 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할 것인지 저것을 하라고 할 것인지는 누가 정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이 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검찰에게 특정한 일을 시키는 사람은 문재인, 조국, 지금은 참여연대가 거의 권력기관이니까 참여연대, 민변, 이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대로 따라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그것을 정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를 광장 한가운데에 묶어놔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을 감시하는, 검찰에게 특정한 일을 시키는 문재인 씨. 우리 국민은 문재인 씨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문재인 씨도 광장에 묶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는 이 일만 시켜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받은 것만 검찰에게 시켜야 하겠죠. 지금 그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정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들의 주장이 바로 이렇게 생각은 좋은데 문제의식은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작 그들에게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진보해 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체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법을 자율적으로 지키자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씨는 자기는 법 외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큰 착각이죠. 그는 자기가 심판자로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 줄 압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 그 위반 건수, 그가 위반한 법률, 그가 지금 엉망으로 다 깨뜨리고 있는 법체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법 위반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치유의 법권자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점도 이제는 국민이 참아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들은 자기네가 새로 법과 비슷한 아주 완벽한 통제장치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제 법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또 이럴 겁니다. 법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 그들은 지금 법으로 사람을 잡고 있는데 그 법을 도덕법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법이 연결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덕 부분은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신적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감의 한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참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분위기로 가기만 하면 밝은 곳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단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의 방향만 과거에 그랬듯이 또 우리 대다수가 마음속 깊이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듯이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도덕감을 높여가는 것은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문명 국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법률도 안 지키는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 약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성찰해야 하겠죠. 어떻게 더 인간다워질 것인지, 어떻게 더 존엄한 인간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이 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와 증오를 발산하는 이외의 별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외교적으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실은 내치건 외치건 다 망가뜨린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겠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 나라는 문재인 일파의 나라가 아니지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 나라의 주인이 그것을 지켜야지 주인이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설령 정말 우리가 거지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더라도 그래도 주인은 제 집을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폐청산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일당들,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국민도 또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같이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그가 남달리 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좀 무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는 무섭고 위협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나무라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훈계를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만신창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두렵거나 그 사람 그 일당 몇 명을 잡아서 징벌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풀이를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만일 더 많이 망가지면 그것으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연마해서 그래서 더 나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나무라는 일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항상 열심히 나무라고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말고,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천박하고 사악한 것들이 밝은 곳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축출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기질을, 좋은 기질을 유지하고 논리적인 그런 능력을 키워서 강한 주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정말 예의범절을 잃고 있고 더구나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죠. 사실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스템이 한 단계 뛰어올라 진보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암기라든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이미 지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실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이것을 다그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고, 그런 것이지 서로 증오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전면에 나와 있는 이 현상은 병적인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